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GB의 김승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GB 대표 변호사 변리사 김승환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아파트 공동투자 손실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자식들과 재산 갈등 없이 재혼할 방법 있을까요? 이혼 후에도 제 저작물을 지키고 싶어요. 아버지의 친권도 박탈할 수 있나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한 회사 직원이 거래처로 송금해야 될 금액을 사망한 사람의 계좌번호로 잘못 입금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는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사실 종종 벌어지는데요. 네. 만약 사망한 사람의 계좌라면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 살펴주시죠. 네,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이 3월 12일 320만 원을 잘못 송금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직원은 거래처 계좌번호 13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하고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잘못 송금한 계좌번호의 주인은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사망한 분이었다고 하시네요. 보통 송금을 잘못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차고 송금을 했을 때 네. 이제 은행이 가운데 있으니까 은행을 통해서 양 당사자가 연락처를 주고받아서 뭐 연락을 해서 뭐 돌려준다든지 이러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예금주가 이미 사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락을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상속인을 찾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번잡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좀 사망한 분의 가족이나 상속인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에게 연락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 사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직원분께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청을 받았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상속인을 수소문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상속인이 자녀가 3분이 계셨는데 이 중에서 2명이 연락이 닿지 않아서 결국 뭐 한 분하고만 연락이 되다 보니까 뭐 상속인 전원하고 좀 합의를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좀 지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일단 경찰에서 뭐 소재 파악을 하고 상속인을 찾는데 도와주기는 했지만 네. 아무래도 형사사건은 지금 아닌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어떻게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경찰은 결국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금보험공사에서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송금을 잘못한 이 사건의 회사 직원도 이 제도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네. 일단 그 방금 말씀하신 제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일단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신청 단계에서 차고 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 불응을 할 경우에는 차고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 줄여서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보는 차고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합니다. 그러니까 그 채권자가 되는 거죠. 예보가 대신해서. 그리고 둘째는 예보는 이제 금융회사, 이동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차고 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셋째,
예보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해서 차고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해서 최대한 회수를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넷째, 만약에 차고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서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하게 되는 거죠, 예보가. 그다음 다섯째, 회수가 완료된다면 회수 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뒤에 그 잔액을 차고송금인에게 반환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직접 매입을 해서 자기가 채권자가 돼서 뭐 소송이든 아니면 권유든 소재 파악이든 이런 절차를 대신 진행을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비용 정도만 빼고 나서 이제 남은 금액은 반환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차고송금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제가 좀 알아보니까 무작정 다 되는 건 아니고 나름 이제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좀 나름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착고가 됐고 차고송금이 왜 됐고 또 개인이 과연 정말로 할 수 없는 사건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으면 심사를 해서 대상자에 해당한다라고 될 경우에만 이제 직접 이렇게 진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사건 의 직원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사망하셨고 또 상속인을 찾아야 되고 이런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방금 설명드렸던 예금보험공사의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이제 이 직원분처럼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그 돈을 반환받는 절차를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그 수취인이나 상속인이 끝까지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는 뭐 갖고 있는 돈이 그냥 하나도 없다 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과연 해소를 좀 못할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지도 궁금한데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런 차고송금 같은 경우에는 원만하게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는 게 정식적인 절차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받을 권한이 없는데 잘못 송금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민법 제 741조에 의해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서 돌려받는 게 정식적인 절차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피고 당사자를 이제 특정하는 것부터도 좀 문제고,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건 계좌번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 통해서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특정해야 되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망자다 보니까 그 예금주의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또 특정하는 절차도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송달도 가야 되고 뭐 연락도 돼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거기도 좀 복잡한데, 만약에 여기서 상대방이 돈을 안 주고 그냥 버틴다, 소송에 막 계속 응소를 한다 라고 하면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한 어떤 재판도 결국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 재판에서 승소를 한다 치더라도 승소 판결문이 나온다고 해서 상대방이 뭐 그냥 돈을 빼서 주면 다행이지만 안 주고 만약 버틴다면 이건 또 강제 집행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만약 상대방이 정말 끝까지 돈을 안 준다, 호의로 안 준다라고 한다면 강제 집행 절차까지 생각하면 이게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강제 집행을 하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집행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집행 절차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상대방의 예금 계좌를 묶어서 계좌에서 직접 이제 돈을 빼오는 압류 추심 절차가 있을 수 있고, 만약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에 이제 압류나 이런 걸 걸어서 경매 절차를 넘겨서 경매를 진행해야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집행 절차들이 재산의 그 종류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집행을 하게 된다면 내가 그 채권액만큼은 돈을 회수하겠지만 그 집행 절차까지 간다 생각하면 사실 되게 오래 걸리고 복잡한 과정이 좀 생길 수는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국입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공동 투자해가지고.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팔기 전에 공동 투자한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 해서 돌려줬는데. 네. 그리고 돌려주고 나서 손해보고 팔색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매도하니까 손실이 났습니다. 네. 그 손실금을 갖다 달락하니까 자기는 조합원으로서 탈퇴했다고 돌려줄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동 투자를 하셨다면 어떤 걸 투자를 하셨을까요? 예? 어떤 걸 공동 투자를 해서 구입을 하셨나요? 김해에 있는 동아 아파트를 갖다가 네. 5명에서 법원에 경매를 받았습니다. 2017년 9월 18일 날. 네. 그래 경매를 받아가지고 5명 투자 중에서 한 사람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아, 공동 명의를 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하셨군요. 예. 네. 앞에 계속 그렇게 우리가 명의자는 돌아가면서 해 놓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매매를 하기 이전에 투자금을 한 분이 미리 받으셨군요. 그때 2019년 9월 18일 날 등기를 하고. 네. 그게 2달 뒤 17년 11월 6일 날 그 투자자 한 명이 돈이 네. 좀 급히 필요하니까. 네. 앞에 했듯이 내 투자금하고 네. 이익금을 주면은 이걸 팔고 나서 돈이 부족하면은 내가 내놔할 것이고. 네. 남으면 더 주의적 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갖다가 주었습니다. 2,320만 원을 갖다가. 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이제 아파트를 팔아야 될 것 같아서. 네. 팔자하는 합의각서를 갖다가 작성했습니다. 손해보고 팔자하는 손해를 봐도 좋다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2달 후에 한 1년 후에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네. 그래갖고 결산을 하니까 네. 총 6,100만 원 정도 손해가 갔는데 개인당 한 1,200만 원 정도 손실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장금반사 동시에 정산서를 갖다가 미리 돈 받아간 사람한테 제가 내용 증명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내용 증명으로 돈을 달라고 정산을 보내고 나서 내용 증명으로 돈을 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니까. 네. 답변에서 온 것이. 네. 자기는 이미 돈 받아갈 때 조합원으로서. 네. 탈퇴가 됐기 때문에 손해를 보던 어쨌든 돈을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네.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것이, 그러면은 돈을 받아고 나니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팔을 좋다 하는 왜 합의각서를 작성했느냐. 그거는 조합은 탈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아파트를 조합원들 5명 분께서 공동 매입 후에 한 사람 명의로 등기를 마치셨고 또 이후에 예. 한 분께서 매매 이전에 경제 사정으로 급한 사정으로 투자금을 예. 미리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받으셨는데 작성하기 이전에 작성 안 했습니다. 그때는 돈 줄 때는. 그러셨군요. 근데 예. 이후에 매매를 했는데 이 원금에 예, 좀 그래, 미치지 돈을 주고 못해서 나서 네 차액 정산을 2년 요구했는데 후에 네네 아파트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진짜 다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근데 지금 이제는 차액 정산을 요구한 상황인데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정리해 보면 될까요? 그래 이제 합의각서에 보면은 네. 손해를 봐도 매매를 원한다 하는 거는 합의각서에 작성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김승환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상담 받아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혹시 제가 좀 여쭤볼게. 이거 투자를 하시고 하는 게 5분이서 예. 이거를 뭔가 임대업을 하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매매로 차익을 남기는 것만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이거 하기 전에도 몇 건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네. 법원에서 경매를 받아가지고 바로 팔아가지고 수익이 남으면은 네. 바로 나누고 그래 했습니다. 그 전에도 몇 건을 하셨다고요? 예. 뭐 어떤 사업자 등록을 하신 건 아니고요. 아니고 예. 막 그냥 우리가 모임을 아는 사람끼리 그래 했습니다.
아, 이게 왜냐면 사실 지금 이게 어떤 상인이나 어떤 사업으로서 했으면 이게 소멸시효 부분이 조금 달라질 예, 수 있어. 이게 상인으로서 어떤 사업으로서 하셨으면 예, 이게 뭐 소멸시효나 이런 부분이 좀 생길 수 있어서 여쭤봤는데요. 예, 예, 지금 그냥 이제 했는데 몇 건을 했다. 예, 조금 예, 애매하긴 하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임대업은 아니시고 그 2000 중간에 이제 송금해 줄 때 있잖아요. 예, 예. 뭐 그때 녹음이나 뭐 대화나 남은 게 있으세요? 카톡이나 그러면은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얻는 것이 네. 그런 것은 얻는 것이 그때만 해도 서로 관계가 좋았고 네. 그 앞에 한 것이 남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법원에서 경미를 받았기 때문에 남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네. 막 서로가 신뢰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줬습니다. 그 정확한 그러고 증거는 나서 없네요. 나니까 이제 우리가 전부 다 팔아야 된다 싶어가지고 2년 후에 네. 그 합의각서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합의각서에 예. 보면은 손실을 보고라도 막 팔자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파니까 네. 한 6천만 원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예, 예. 그걸 개인이 나누니까 네. 한 1,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걸 이제 못 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매매 각서는 이거는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한 거예요? 아니면 모여서 그 자리에 쓴 거예요? 예. 그 한 자리 합의각서. 모여서? 합의각서. 네, 합의 각서. 예. 그 이제 우리 합의각서는 우리 그 투자한 사람끼리 이제 팔작하는 그런 각서였습니다. 손해를 보고 팔작하는 각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작성을 하실 때 뭔가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셨어요? 아니면 그 그런 자리에 게 아닙니다. 한 자리 같이 모여서 쓰셨어요? 그 오늘 안 온 사람은 이제 직접 가서 받았고 네. 모이는 사람 모이고 그랬습니다. 아, 직접 그 자리에서 뭔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사인을 받았네요. 예. 근데 그때 사인을 받을 때 이 상대방은 그냥 순순히 사인을 하던가요? 이해를 아 하고. 이제 그때는 네. 그 안 팔면 안 될 사안이 전세가 있었기 때문에 전세금을 이제 내줘야 될 그런 상이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내줄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네. 팔아갖고 전세금을 이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상대방 있잖아요. 지금 문제되는 예. 한 분. 예, 예. 그 상대방께서도 이거를 지금 그냥 순순히 그냥 매매 그 합의 각서에 그냥 사인을 하시던가요? 물어보고. 예,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명 날인을 한 겁니다. 그냥 별다른 말 없었고요, 이때는. 예. 뭐 이의 제기도 안 했고. 예. 합의각서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동투자하였으나 매매 금액에 관계없이 손실을 보더라도 매매하기를 원하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저한테 지금 합의 각서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일단 그렇습니다. 예, 양식을 예. 드니까 예. 아니요, 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써 있는 내용은 들었으니까 예. 일단 그건 알겠고 그러면 사실 지금 제 생각에도 이게 물론 지금 좀 논의의 과정에 조금 분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어쨌든 합의 각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지금 2019년이잖아요. 예. 이때까지는 지금 상대방도 본인이 지금 조합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 그럼 이제 조합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했던 거고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이 송금해줄 때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안 남아 있는 게 증거가 안 남아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게 이제 그게 많이 남아있다 하면 이런 논란이 없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지금 2017년에 송금을 해주고 2019년에 지금 다시 각서를 받은 건데 적어도 2019년 이때까지는 자기가 탈퇴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탈퇴에 대한 의사도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고 그죠? 예, 탈퇴를 했다 하면은 합의각서에 그 사인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탈퇴했다고 주장한 게 지금 23년에 그 내용 증명 올 때가 지금 최초인 거잖아요. 예, 이제 제가 이제 그 팔고 나서 사진을 보내고 돈을 달락하니까 이제 답변 영정서가 그렇죠. 왔습니다. 그때 와서 이제 그때 뭐 탈퇴였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예. 근데 지금 매매 합의 각서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저는 그러니까 19년에 만약에 자기가 뭐 탈퇴했다고 또 주장을 하고 뭐 그런 이의에 대한 걸 썼으면 또 모르겠는데 예. 지금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 19년까지는 적어도 자기가 조합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원래 조합원이라는 게 뭐 어쨌든 거의 뭐 동업이나 비슷한 거니까 손실도 이제 분담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근데 이제 변호사님 저희들이 실제로 답변 옮긴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돈을 받는 순간에 조합원에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손해를 보든 뭐 하든 간에 나는 돈을 줄 의무가 없다는 기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얘기. 주장하는 거는, 예. 예. 그때는 당신이 필요해서 돈을 받았지만, 그러면 만약에 당신 말대로 그랬으면은 2년 뒤에 네. 왜 손해를 보고 발작하는 합의각서에 당신이 서명 날인을 했는가.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이해를 했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9년에 합의각서 쓸 때까지만 해도 지금 본인이 이 조합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조합원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지금 뭐 만약에 이윤이 났으면 돈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분명히. 이제 뭐 자기는 그래 이야기하지. 그럼 왜 그럼 합의각서에 사인을 했나 하니까 예. 나는 내 돈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의무가 뭐 해석해서 그냥 했다 이런 식입니다. 그거는 사실 그거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매매 각서를 쓸 때 당시에 그런 소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제가 뭐 여쭤본 게 뭔가 각서 사인을 받고 할 때 이의를 제기한 게 없냐? 아까 여쭤본 게 그거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만약에 어떤 그런 이의를 제기를 했다면, 예. 그럼 이제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예. 근데 지금 그때는 아무런 불만도 없고 그냥 사인을 해놓고, 예. 이제 와가지고 지금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사실 조금 안 맞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렇다면 지금 조합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예. 네, 왜냐면 이게 아파트 자체도 이 사람 상대방 소유는 아니었잖아요. 그 등기 자체도. 예. 예. 그러니까 뭐 경매를 하든 매매를 하든 할 때 뭐 만약에 이 사람의 동의가 필요했다 이런 것도 지금 아닌 것 같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19년까지는 적어도 어떤 자기가 조합원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그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입증해서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면 지금 문제는 소송을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소송을 갈 거냐에 대해서 이제 조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예. 예, 그 부분을 좀 결정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1200 정도잖아요, 지금 저 사람한테 자기가 우리가. 이제 1200을 그 2000 얼마를 했지만 받아간 돈은 2320만 원을 받아간데 그렇죠, 그렇죠. 예. 개인이 손해본 거는 그 1200만 원하고 더 받아간 거하고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거 더 받아간 돈까지 포함하면 그죠? 예.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1300. 조합이 이제 전체에서 이제 1300인 건데, 조합에다가 이제 1300을 뭐 넣어라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예, 예. 그 부분을 만약에 지금 근데 상대가 그냥 이런 식으로 버티고 안 준다면 예. 소송을 예. 제기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근데 예. 이거를 조금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 게, 예. 합의서 받고 매도된 게 지금 20년 9월인가요? 매도된 건 23년도에 됐습니다. 예, 20년도 됐습니다. 예,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20년도 9월에 지금 아파트가 9월 매도됐다. 20일 날 매도됐습니다. 9월 20일 그죠? 예, 예. 예, 그리고 10월 달에 정산서를 발송하신 걸로 지금 보이고.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조금 그 뭐랄까 빨리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예. 이게 약간 논란은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이게 혹시 임대업이냐 뭐 장사로서 한 거냐 이거를 여쭤봤는데, 예, 지금 예. 조합이 이제 그전에도 이걸로 몇 건을 하셨다고 했고 이걸 통해서 수익을 좀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업상으로 보이게 된다면 법원에서 예, 예. 이 조합이 어떤 영업으로서 사업으로서 이런 경매를 한 거다라고 되게 되면, 예. 이게 소멸시효가 상법이 적용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청구를 하더라도 지금 이게 5년 이내 청구를 해야 될 수 있어가지고, 예, 예. 20년 9월이니까 이게 매도한 시점부터 어쨌든 조합에 어떤 그 정산 청구권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지금 25년 9월 정도까지 5년 적용되면 이렇게 지금 적용될 수 있어가지고, 예, 예, 예. 소송을 하실 거라면 조금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예. 뭐 물론 이게 그냥 영업상 된 게 아니라 그냥 민사상 문제다라고 하면 그냥 10년이 적용돼서 아직 시간이 넉넉할 수 있는데, 근데 예. 이게 조금 가능성이 이제 5년이 적용될 가능성도 좀 있다 보니까, 예, 예, 조금 예.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변호사님, 제가 매매각서 잠깐 한번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거요? 매매각서를 작성한 합의각서 잠깐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근데 보내셔도 제가 아마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방송 근데 중이라서. 잠깐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예, 말씀해 보세요. 경남 김해시 내동 1115번지 다시 4번지 동아파트 301동 704호에 원행이 1인당 2,200만 원을 공동 투자하였으나 매매 금액에 관계없이 손실을 보더라도 매매하기를 원하며 본 합의각서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안 할 것을 약속하며 합의 각서에 서명 날인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인이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랑 예, 그 다음에 이걸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승낙을 한 거잖아요, 지금. 예, 예, 거기 사인을 별 생각 없이 했다는 거니까. 예, 예, 뭐 이의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면 저는 그때까지는 적어도 자기가 조합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 절차에서 답변서 온 기에 예. 내용 증명으로 답변서 온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서 온 기에 어떻게 온다 하면은 그 2017년 11월 7일 날 네. 돈을 받아가는 순간에 확정적으로 조합원으로서 탈퇴가 되었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탈퇴 의사를 밝혔으면 모르겠는데 예. 지금 이제 그 돈 빼갔다고 해서 탈퇴라고 하려면 이제 탈퇴 의사를 밝혔다는 부분도 좀 밝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서로 지금 증거가 없다 보니까 좀 부딪히는데 예.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돈을 어쨌든 먼저 약간 어쩌면 먼저 땡겨준 거죠. 먼저 땡겨주고 나중에 먼저 정산하자 한 땡겨준 거고. 거예요. 예. 그쵸?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9년에 어쨌든 확인서를 쓰고 이제 했던 것들이 보면 예. 뭐 19년에 예를 들어 나 17년 돈 받고 빠졌는데 왜 이걸 나한테 뭐라 하냐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예. 지금 뭐 그런 말 없이 아무 소리 없이 지금 사인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럼 이제 자기가 19년 그때까지도 조합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지금. 예. 느낌에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정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은 들어요. 또 예. 그러면은 합의각서를 쓰고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에 그 바로 한 달 후에 청사서를 보냈거든요. 그때는 네. 아무 뭐 청사서를 받고도 정산서 답이 받고도 없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예, 예. 제가 이제 내용 증명으로 돈을 달락하니까 이제 답이 왔습니다. 그때도 뭐 나한테 이걸 왜 보내냐 이런 말이 없었고요. 예, 2020년도에 20년 10월에 보내셨네요, 보니까. 예, 10월에 청사서를 보냈고 예. 제가 이제 돈을 이제 안 주고 있어서 네. 그 뒤에 3년 후에 이제 내용 증명으로 돈을 달라고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 후에 답이 온 게 나는 돈을 못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답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조합원이 맞다고 보고 정산을 하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기는 하고요. 각서가 사실 제일 세고요. 예. 뭐 이제 우리가 정산서 보냈는데 대답이 없다고 해서 승낙을 한 걸로 볼 수는 없어가지고 어쨌든 뭐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는 뭐 간접적인 사실은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거는 정산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 예,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하시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CO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예.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9월 변호사님, 전에는 그러면은 변호사님 이래 그 뭐 생각하시는 거는 그 얘가 우리 합의 각서를 작성할 때까지는 조합원으로서 자기는 탈퇴했다 하지만 탈퇴 안 한 거로 이제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신 말씀 들었을 이 때. 제일 쟁점은 조합은 탈퇴가 아니냐 여기거든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예. 제일 중요한데 일단 각서 부분을 썼다는 그걸 안 썼으면 저도 이거를 조합원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썼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예,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상대방은 또 주장이 돈 받는 순간에 탈퇴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법원 가도 이제 다투시게 될 거고 예, 물론 제가 뭐 다투기. 100% 이렇다라고 말은 못 드려요, 당연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일단 그 우리 쪽 주장이 조금 더 맞다고 일단 느껴지기는 한다는 거죠, 제 말씀은. 아, 예, 예. 네네네. 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사실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한다는 거 네.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다 보니 이렇게까지 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쵸. 관계가 틀어지는 사례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까요? 그래서 사실 동업 계약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계약서요. 이게 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이제 신뢰가 있어서 그냥 우리끼리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결국 이렇게 틀어지는 사건이 생기긴 해요. 그럼 결국 동업이라는 거는 그 동업 계약서가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사실 동업 하실 때는 동업자들하고 꼭 동업 계약서를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조합원 탈퇴 시기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소송을 진행하라고 권유를 해주셨는데 상담자께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매매 합의각서 당시 상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을 줄 때 상황도 그렇고요. 이게 왜냐면 어쨌든 결국 지금 명확한 증거가 돈을 줄 때 뭐라고 했는지는 지금 명확한 증거가 서로 없는 상황이라면 그럼 이제 누가 얼만큼 더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냐,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들이랑 이 정황이 지금 맞아 떨어지는 게 누구 쪽 주장이냐로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 기억을 해보시고 혹시 뭔가 남아 있는 게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20년 전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을 했습니다. 그 후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재산을 모았고 부동산도 몇 군데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아들, 딸 모두 결혼시키고 저는 가끔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골프를 즐기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가 다니는 복지관에 따라갔다가 아내와 닮은 여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 역시 저처럼 배우자와 일찍 사별하고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오셨더군요. 지금은 외아들을 장가 보낸 뒤 손자를 봐주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은 생은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간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그 사람은 금방 가까워졌고 자주 만나서 서로 마음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대의 재산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요. 사실 저한테 부동산이 좀 있어서 자식들이 반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차마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데요. 자식들에게 골칫거리나 안겨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진 않은데 제가 미리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요즘 60, 70대 황혼 이혼만큼이나 또 황혼 재혼도 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 좀 되게 재산 문제로 가장 먼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아무래도 늦은 나이에 재혼을 하시게 되면 좀 상속 문제를 아무래도 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혼인을 하는 순간 배우자로서 1순위 상속권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1순위 상속권자였던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꺼려질 수도 있죠. 네. 현재 상담자께서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길까봐 자녀분들께 차마 재혼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재혼 전에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정해두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재산의 관리라고 한다면 이제 흔히 말하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네. 있습니다. 예, 이게 민법 제 829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 재산 약정에 있어서 어떤 재산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과 같은 것들을 이제 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체결된 약정은 공증사무소 또는 법원에 공식적으로 등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혼인 계약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약정한 내용을 그럼 혼인 이후에, 혼인 중에 변경할 수도 있을까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네. 이게 심지어 법에서도 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 829조 제2항 본문에서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단서 조항에서 예외를 두고 있긴 한데요. 예외적으로 이제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거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도 함께 약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약정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네. 네, 저도 뭐 실제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해드리고 뭐 법원에 등기하는 업무까지도 이제 진행을 했던 경험은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으로 간다면 이게 대법원은 이 계약서에 무조건 구속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더라도 내용이 좀 다르게 이제 판결이 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약정을 했다라는 사실관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증거로서 참작은 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점을 유의해서 유언장을 작성해 두면 좋을까요? 일단 뭐 당연히 유언을 내용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자녀들 등 당사자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고 또 각 당사자들에게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네.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유언은 이제 중요한 게 법에서 정해놓은 형식에 맞춰서 써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요식주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식에 맞춰서 써야 이게 유효한 증언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혼전 계약서, 또 유언장 공증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봐도 좋을까요? 뭐 전혀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뭐 이 유언장 이런 게 유효하냐, 뭐 정말 네. 제대로 써진 거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분쟁을 하려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아까도 그렇군요. 말씀드린 네. 것처럼 대법원은 이제 그 혼전 계약서에 무조건 구속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 가지고 그 계약서와 이제 다른 내용으로 당연히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공증을 받아두고 유언장을 제대로 갖춰준다면 아무래도 상당 부분 분쟁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분쟁이 되더라도 그게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만약 상담자님이 재혼후에 상대방 그 배우자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된다면 지금 서로 자녀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그렇죠. 상담자님의 자녀들이 유류분 문제로 다툴 수도 있을까요? 재산을 너무 과도하게 증여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류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자신이 원래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유류분으로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3자에게 재산을 얼마나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아내는 출산을 하면서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우울해하던 중에 당시 유행하던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서 제품 상세 사진 등의 이미지 제작을 도와줬습니다. 처음에는 취미 삼아 소소하게 운영했는데요. 운이 좋았는지 판매가 잘 됐고 아내의 제안으로 장인 장모님과 처제도 온라인 스토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가의 온라인 스토어 이미지와 제품 사진 등도 제가 디자인을 해줬는데요. 처가도 사업이 잘 돼서 제법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도 2년 전부터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와 사업 운영을 함께 해왔는데요. 그런데 사업이 번창하고 아내가 바빠지면서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업에 몰두하는 아내는 집안일이나 아이 양육에 점점 무심해졌고요. 제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시댁일은 일절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싸우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결국 이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습게도 아내는 지금 너무 바빠서 이혼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시즌 끝나면 이혼 절차 밟자며 이혼 관련 대화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문득 이혼 후 온라인 스토어 사업에 활용한 제 디자인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디자인하고 제작한 이미지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 중인데요. 이미지마다 제 이름이나 워터마크 같은 걸 새겨두어야 하는 걸까요? 이혼 후 제가 만든 이미지를 계속 쓰며 아내가 사업을 이어가고 돈을 번다고 생각하니 너무 괘씸한데요. 어떻게 해야 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상담자님께서 디자인한 이미지나 이 제품 상세 페이지 등은 상담자님에게 법적 권리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좀 살펴볼 게 많은 사건이긴 한데요. 네. 이게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은 그 창작을 한 창작자가 보유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지금 문제는 이 사건에서는 두 분이 동업을 하셨고 또 그 상담자께서 그 동업의 업무상 이제 저작물을 만든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된다면 업무상 저작물로 이제 인정이 돼버린다면 이 사건에서는 실제 창작자인 상담자님의 이제 개인 저작권이라기보다는 두 분의 어떤 동업체인 법인 또는 조합체의 업무상 저작물로서 그 저작권이 기속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혹시나 만약에 뭐 별도로 저작권 기속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갈 수는 있는데요. 근데 부부끼리 이렇게 사업을 하셨다는 거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계약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업무상 저작물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상담자님이 디자인을 했다고 해서 저작권이 상담자님에게 무조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사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예, 이게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디자이너가 회사 소속으로 해서 회사의 어떤 그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디자인을 했다라고 해서 그 디자이너가 퇴사해도 그 디자인을 그대로 자기가 갖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랑 비슷한 개념처럼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업무상 저작물로서 지금 이 동업체에 아마 저작권이 기속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상담자님은 창작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저작권이 없다고 하면 좀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창작자로서 저작물에 어떤 권한까지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업무상 저작물이 인정돼 버리면 모든 저작권은 다 그 법인 등에 귀속된다라고 사실 정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요. 그래서 사실 창작자라고 하시더라도 지금 이게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이 돼버린다면 어떤 권한을 갖기가 사실은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성명 표시권처럼 이제 좀 뭐랄까 그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일신 전속권이라서 창작자한테 귀속될 수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작품의 뒤에 크레딧 뭐 누가 썼다 이제 그 정도는 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뭐 돈을 번다든지 또는 남들이 못 쓰게 만든다든지 이런 권한까지는 업무상 저작물이라면 개인이 갖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법인 회사가 아닐 가능성도 좀 높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저작권 문제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이거를 지금 저작권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동업체 전체로 좀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동업체가 만약 법인이라면 이게 뭐 주식 자체가 이제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 법인에 대한 주식이 이제 이혼에서 이제 재산 분할이 테이블로 올라올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스마트 스토어다 보니까 개인 사업체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체라면 결국 동업 정산금, 이걸 동업을 정산하면서 돈을 얼마를 갖고 나오냐 문제일 텐데, 사실 동업 정산금은 확정된 금액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혼 재산 테이블로 이혼해서 재산 분할 테이블로 다시 올라오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 민사 사건으로 동업 정산금에 대해서 다퉈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만약에 뭐 협의 이혼으로 간다라고 하면 협의 과정에서 누가 얼마를 가져갈 거냐 기여도를 따져가지고 협의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담자님이 일단 저작권을 등록하면 될까요? 사실 등록 자체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업무상 저작물이란 사실을 숨기고 등록을 하려고 하면 뭐 이제 숨겼으니까 모르니까 심사하는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만약에 상대방 측에서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그 등록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될 가능성도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작권 등록도 조금 험난하지 않을까. 말 그대로 업무상 저작물은 이제 그 법인 등의 저작권 자체가 기속되는 거라서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또 지금 이게 가족 회사였기 때문에 그 계약서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아내분과 사업과 관련해서 계약서를 이제라도 작성하는 건 어떨까요? 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쓴다는 건 어찌 보면 이미 탈퇴를 이제 더 이상 동업을 안 한다는 전제에 쓰시는 거기 때문에 동업을 어떻게 정산할 건가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거라서 그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계약서를 쓸 수 있으면. 근데 이거는 결국 계약서를 쓴다는 거는 합의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과연 그 합의 과정까지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긴 하네요. 지금이라도 워터마크 삽입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워터마크 같은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의 성명을 표시하는 정도일 수는 있는데 내가 이 창작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저작물에 대해서 못 쓰게 만드는 금지 청구라든지 또는 그 저작권을 내가 써서 돈을 버는 권리라든지에 대해까지는 좀 미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서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좀 머리 안 아프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업무상 저작물로 좀 인정될 가능성이 좀 많이 보여서 이게 예를 들어 업무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외주처럼 나한테 저작권이 있는데 이걸 내가 그냥 잠깐 쓸 수 있게 사용 허락을 해준 거다라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것도 아마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네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좀 잘 합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았던 기억이 선명할 정도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했는데요.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폭력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폭력적인 사람이라서 술을 마시지 않고도 집에 오면 화를 내며 물건을 부수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저나 어머니에게 던졌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엄마가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모 집에서 지냈는데 아버지가 그곳까지 찾아와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어요. 얼마 후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잘 모르는 지역으로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모와 외할머니를 찾아가 협박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아냈고 결국 어머니와 저는 또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피해 살면서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생이 됐는데요. 사실 아버지가 언제 또 찾아올지 많이 무섭습니다. 친구들이나 이웃이 폭력적인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우리로부터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저에 대한 친권도 박탈하고 싶은데요. 미성년자인 제가 친권 박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현재 법적으로 이혼하신 상태가 아닌데 친권 박탈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양육비는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마음 아픈 사연입니다. 네. 우선 친권 박탈을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네. 정말 마음 아픈 사연인데요. 일단 민법 제924조 제1항에서는 자녀 본인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접 친권 상실 등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모의 이혼 여부와 상관이 없나요? 네, 이혼과는 상관이 없고요. 왜냐하면 친권 상실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이기 때문에 이혼 여부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친권 박탈 신청 시에 지금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입증을 많이 할수록 제일 좋긴 합니다. 뭐 현장에 어질러진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112 신고 내역 같은 게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진료 기록들 같은 것도 괜찮고 통화나 대화 녹음 같은 것들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문자, 카톡 아니면 뭐 심리 상담소 가서 상담받았던 내역들 이런 것들도 되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입증이나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이제 좀 많이 옮겨 다녔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간접적으로는 입증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법원에서는 그래도 친권 박탈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뭐 당연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입증 자료가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 쪽 친권이 없어지더라도 어머니 쪽이 친권자로 이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동 친권에서 단독 친권으로 변경하는 청구를 방식으로 뭐 변경하는 식으로 이제 청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아예 친권자가 아예 안 남는 것보다는 그래도 누군가 키워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양육비는 좀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가능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실 건데요. 네. 다행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법 제925조의 3에서 친권이 상실되더라도 이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법원에서도 공동 친권에서 단독 친권으로 변경을 하면서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까지 전부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두려우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근 금지 신청 가능할까요? 예, 이 부분은 특히 지금 폭행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동학대처벌법 쪽으로 형사 절차를 진행해서 접근 금지 처분을 빨리 받으실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서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이 인용된 뒤에도 아버지가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이제 위반하게 되면 그건 그거대로 별도의 범죄가 또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좀 재범의 우려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구속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또 위반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경찰에 알려서 또 어떤 추가적인 어떤 범행 사실을 계속 알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를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계속 불안에 시달리면서 사시는 건 굉장히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한시라도 빨리 주변에 알아보시고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도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통해서 최대한 빨리 구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생생법률쇼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승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